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광서 방송입니다. 이거를 찍긴 찍네요. 정말 늦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사정은 있었지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제가 부족한 탓이죠? 죄송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자료랑 영상 준비해서 돌아왔고요. 자료가 조금 길어요. 이게 문제도 하나도 없는데 EBS에 수록된 모든 고전시가 작품을 다 모아서 분석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80 몇 페이지 정도 되던데요. 잘 값지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시중에 많은 문제집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문제까지 만들어 드릴 형편은 안 되고 또 공유를 그냥 제 맘대로 드리기엔 저작권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작품 자료만 드리고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영상까지만 제공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자료 그리고 영상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했던 얘기인데 외부적인 것에 집중하면 높은 확률로 망한다. 이거 똑같이 적용돼요. 고전시가까지 이 연기작품을 공부하는 것의 목적은 이거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걸 없앤다? 안에서 불안하다 이 느낌은 우리에게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앨 거예요. 그 용도예요. 심하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전시가의 어떤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다 찾아서 분석 자료를 구하고 그 모든 내용을 거의 내신 작품처럼 막 공부해서 달달달 암기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에 들었는데 별로입니다. 그럼 혼자 다른 시험을 보게 돼요. 수능은요. 수능의 취지를 엄청나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수능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를 측정하는 시험은 최소한 아니란 말이죠. 그럼 고전시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험지 안에서 잘 준비한 사고와 행동들을 잘 하면 문제가 풀리게끔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준비한 친구들은 혼자 이거 외웠는데 이거 뭐였지? 이거 그때 공부했는데? 이렇게 혼자 지식을 꺼내서 쏟아내야 되는 그런 다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유리해 보이겠지만 준비한 게 많으니까 유리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고요. 불리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무조건 불리하다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훨씬 높고 심지어 거기에 투자된 시간들까지 생각한다면 손해가 거의 확실시 되겠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집에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EBS 책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분석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EBS에 나온 부분이라도 잘 알자. 그리고 작품 전체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져가면서 모르는 작품을 아는 작품으로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자료와 영상을 준비해서 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도 제가 늦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엄청 영상이 현대시처럼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컴팩트하게 물론 얼마나 영상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찍고 있는 중이니까. 하지만 최대한 컴팩트하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먼저 사설시조 2개가 나와 있는데 내용만 보면 되겠죠? 사설시조는요. 쫄면 안 돼요. 중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그러면 이 작품을 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되게 뻘쭘해질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창 내고 싶다고. 저도 어렸을 때 이 작품을 봤을 때 엄청 쫄았던 기억이 나요.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이게 뭐지? 근데 찾아보면 그냥 장지문이라는 그 사극에 나오는 문 같은 거의 종류거든요. 그냥 종류를 쭉 나열해요. 그리고 암톨적이, 수톨적이 이건 어디에 있는 문이든 간에 경첩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암톨적이, 수톨적이가 있고요. 대목걸쇠도 그냥 부품이에요. 문에 이 손잡이를 달기 위해서 다른 도구 이런 거고 크나큰 장도리도 마찬가지겠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몰라요. 모르지만 별 얘기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 긴 내용 중에 모르는 단어가 많다고 해서 막 쫄아있는 그런 태도는 조금 손해볼 확률이 높으니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별 얘기 아니다. 그냥 답답한 가슴 때문에 가슴에 창을 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노래한 그런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딱 맞겠습니다. 사설시조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 해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다면 해악은 엄청난 웃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해악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게 되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재치 있는 상황 대처죠. 해악과 함께 풍자 요 두 가지가 있으면 골개미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골개미는 좀 쉽게 바로 이렇게 말해요. 웃음으로 눈물 닦기. 간단한 표현이지만 골개미란 무엇인가를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딱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어차피 극복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애써 엄청나게 극복하려고 막 애쓰는 그런 진지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극복이 안 된다는 걸 인지했으니까. 그래서 약간은 웃음을 추구하는
약간은 지혜로운 그런 대처를 하는 모습 전체를 다 해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풍자는 그런 어떤 뉘앙스에 뭐까지 들어가야 하냐면 뭐 지배층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되게 높은 존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롱과 비판을 통해 그들을 좀 끌어내리는 이런 게 있어야 풍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해학과 풍자의 목적은 똑같아요. 어차피 극복이 안 되니까 웃음이나 추구하자. 약간 재치 있는 대처를 하며 약간은 낙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자. 가슴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엉엉 울고 이렇게만 말했다면 아마 해학적인 작품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우린 느끼죠. 안 웃긴데? 안 웃겨도 해학이에요. 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창을 만들고 싶을 정도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정도라면 나름의 우스꽝스러움을 통해 어차피 극복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재치 있는 대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걸 나열하고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린다면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잖아요. 양반이랑 평민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주제 강조. 근데 양반은 시간이 많아요. 문학에 대해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있죠. 그래서 본 게 많아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골라요. 이 상황에 내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시어가 뭐가 있을까? 공부한 것도 많으니까 함축적인 시어를 잘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보통 뭐 한자어나 고사 인용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게 본 게 많아서 그래요. 아는 게 많아야 그런 걸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평민은요. 여유도 없고 그리고 이 작품을 쓰고 또 다른 작품을 쓰러 갈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쏟아내야 돼. 근데 아는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나열과 반복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양반은 함축적 시어를 통해 10 정도의 효과를 낸다면 얘는 1 곱하기 10으로 그냥 때려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평민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설시조가 왜 이렇게 중장이 길어지는지 뭐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거든요. 산진이, 수진이, 산에서 기름매, 수진이 집에서 기름매 뭐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열했는가? 답답한데 그걸 강조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으니까 아는 거 그냥 다 때려박은 거예요. 이러면 주제가 조금 더 강조되겠지. 이렇게. 내용은 쉬워요. 엄청 큰 고개가 있다. 그 고개는 얼마나 넘기 힘드냐면 바람도 구름도 한 번에 못 넘고 쉬어 넘어야 될 정도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매, 그렇게 잘 나는 매도 꼭 쉬어 넘어야 되는 그런 매가 있는데, 그런 고개가 있는데 만약에 님이 온다고 하면 나는 매보다도 못하고 바람도 구름도 당연히 이길 수 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이래 라고 표현하기 위해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찬기퍼란가. 이게 순서대로 보니까 이게 보긴 하는데 이 고전시가에 갈래가 있잖아요. 고대가요, 땅가, 여기에 뭐 한시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고려가요, 경기체가 뭐 이렇게 있겠네요. 시조, 가사. 요 정도란 말이죠. 이 중에 수능에 그리고 평가원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있는 높은 거 말고 있긴 한 그런 작품 뭐가 있냐? 거의 이거예요. 시조나 가사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건 아니에요. 또 얘랑 얘 나올 수 있고 얘는 자주 나오긴 하고 고대 가요나 경기체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 향가랑 고려가요도 거의 안 나온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오면 다 같이 놀랄 정도는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공부해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녀석들이죠. 한시도 자주 나온 다음에 나오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게 나와요. 실제로 한문으로 쓴 시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잘 돼서 나오죠. 그러면 조금 쉬운 현대시 느낌으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시조나 가사에서 모르는 작품이 있으면 조금 문제가 되는 정도이니까 보통 공부를 하는 거죠. 향가랑 고려가요? 아예 안 나온다고 제가 전재산을 걸 수는 없어요. 근데 나올 확률이 낮은 게 사실인 건 모두가 알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찬기파란가 향가 작품입니다. 향가 중에서도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로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말할 때 얘는 10구체 향가의 작품이죠. 10구체 향가의 특징은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3단 구성일 때 우린 보통 기, 서, 결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돼요. 4단 구성은 기승전결, 3단 구성은 기서결 이렇게 기억해주면 괜찮겠죠? 일으킨다, 펼친다,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내용상 세 부분에서 요 결, 마지막 부분을 다르게도 불러요. 시가의 마지막 구절을 낙구라고도 부르는데 이 낙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19채 한가에서만 거의 쓴다고 생각하셔도 별로 틀린 얘기는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낙구의 선머리에 감탄사가 쓰인다. 이 두 가지가 19채 한가의 어떤 형식적인 굉장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내용이죠. 한가가 나오기 힘든 이유 중에 뭐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김완진이란 분이 해독을 한 버전이에요. 근데 양대산맥으로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양주동이라는 분이 해독한 내용이 있거든요. 같은 향가인데 향찰이라는 글자로 쓰였다고 하죠. 같은 향가인데 두 분의 해독의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 맞는 건가 모르거든요. 나중에 창기파랑가라는 이름으로 다른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해독한 사람이 달라서 양주동 해독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내용일 겁니다. 향가를 보고 해석을 했을 때 이 내용이 왜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이, 서, 열이 있고요. 여기에 감탄사 플러스 알파로 내용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중에 주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걸 생각할 때 감탄사는 왜 썼을까요? 주의 집중을 유도하려고. 왜 주의 집중을 유도하는 걸까요? 주제를 전달하려고.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현대의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뭐 이렇게 신라 사람이든 간에 다 고민한단 말이죠. 그 고민의 결과로 나타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있는 그 부분 거기에 아마 주제가 있을 것이다. 내용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자세히는 안 볼게요.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한다. 어떤 식으로 예찬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아야 자식까지 높고 눈이 모달 두폴 고깔이여 위에 현대풀이 나와 있습니다.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쭉 다 뭐가 나오냐면 긍정적 시어들이 나와요. 기파랑의 모습을 뭐 담고 있다고 아예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속성상 기파랑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 라고 볼 수 있는 시어들만 나오는데 이 녀석 눈이 덮지 못한다. 여기서 덮지 못한다 라고 했고 뒤에 게 긍정이면요 눈은 부정이 돼요. 덮고 싶은데 못 덮는 긍정적인 무언가. 그러니까 얘는 덮으려고는 시도하지만 덮지 못하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어가 된다. 제목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찬양한다. 누구를? 기파라는 이름의 화랑을. 신라에 있던 그 화랑도의 화랑을 얘기하는 게 맞고요. 뭐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느낌에 바라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죽어가지고 추모 플러스 찬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화랑 이름 뒤에 그냥 랑자를 붙여서 불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화랑이었다면 민성랑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상 세 부분 나누는 거 확인해 보시고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러면 끝나는 내용이 되겠죠. 저는 이 창기파랑가 내용 뭐 넣어놨고요. 저는 이 작품을 더 좋아해요. 대망매가 제서 지낸다. 막매 죽은 누이 여자 형제죠. 그러한 노래. 누군데? 월명사라는 스님이에요. 우리는 사자가 붙으면 절처럼 느끼지 스님처럼 잘 못 느껴요. 근데 이런 스님 있잖아요. 원효대사. 이 사람도 큰 스님이어서 대자가 붙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냥 원효사죠. 월명사, 원효사 뭐 똑같은 거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작품이에요. 한번 같이 볼 건데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뭐 똑같아요. 19채한가의 특징 그대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고도의 비유를 사용했다. 중간 부분에 좀 지금 봐도 좀 대단한데 싶은 내용들이 나오긴 할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인식인지 볼 필요가 있어요. 생사길은 2에 2, 3에 머뭇거리고 설명하면 길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의 길을 살아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생사의 갈림길이 올 수도 있겠지. 요건 먼 미래였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언제나 인생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있고 자신이 겨우겨우 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왜? 함께 살던 그 누이가 여자 형제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남일이 아니구나. 와 인생이라는 건 생각보다 빡센 거구나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생사길은 2에 2, 3에 머뭇거리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걸 인식함으로써 머뭇거리게 된대요. 머뭇거린다는 건 앞으로 잘 못 나아간다는 건데 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머뭇거린다는 건 인생 그 자체를 움찔움찔하면서 잘 못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니려고 왜 갔는가? 갑작스럽게 죽었구나. 여기부터 비유가 난리가 납니다.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여기에 이파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잎을 바람이 불어 떨어뜨렸다. 죽음이라는 건요. 갑자기 찾아온 거고 거부할 수 없는 거였을 겁니다. 이파리의 입장에서는 바람이 그러하죠. 바람을 막을 수도 없고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라 자신의 잘못으로 무언가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바람을 그릴 수가 없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파리가 떨어진 걸 죽음이라고 했구나. 근데 그게 뭐 대단한 비유인가 싶겠지만 이 비유를 깨지 않으면서 내용 두 가지를 추가해요. 첫 번째는 요절했다.
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은 걸 요절이라고 말해요. 어차피 죽는 건 다 슬프거든요. 근데 조금 더 슬플 수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명을 다 못 채우고 되게 이른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렸다면 아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그렇게 죽으니 얼마나 불쌍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요절의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플러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엄청 슬프죠. 근데 뭐 누군가는 피를 나눈 형제가 죽었어 라고 하면 더 슬플지도 모르겠어요. 작가는 이거에 대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 혈육이 죽은 거야 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요 이유 안에 쏙 맞게 들어갈 거예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바로 말하죠. 그냥 바람이 아니라 이른 바람 요절했다. 이에 저에 떨어질 잎같이 하단 가지라 나고 잎은 가지에 난다. 근데 한 가지에 난 나도 이파리고 누이도 이파리인데 하나의 이파리가 간 곳을 모르겠다. 같은 가지에 났다는 건 무언가 뿌리 위에가 같다는 얘기고 바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같은 혈육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넣었죠.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 슬픈 상황에서 슬픔이란 정서를 느끼면서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슬퍼함이 태도였죠.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슬퍼서 슬퍼하기만 해서는 절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슬프긴 하지만 슬퍼함 말고 어떤 태도로 바꾸기 시작했냐면 중간에 일단 인식의 전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인식의 전환을 어떻게 했는가? 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그저 공간을 이동한 것이다. 어디로 갔는데 이승에서 저승으로 간 게 맞는데 누이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현실에서 미타찰이라는 불교의 천국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공간을 이동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바꾸게 돼요. 인식의 전환을 했으면 자기도 미타찰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자살을 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자살을 해도 누이는 착하게 살아서 미타찰에 갔지만 난 아직 부족하다. 지금 죽어도 미타찰에 가서 누이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생각하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승려로서 돌을 닦아가지고 나도 죽었을 때 미타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슬퍼하기만 하는 것보단 돌을 열심히 닦는다면 누이를 다시 만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돌을 닦겠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인식의 전환 이후에 태도는 이렇게 바뀌죠. 수행에 정진한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흐름이면 좋겠고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봤고요. 이런 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에 종교적 승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내용이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작품 내용 읽으면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여기까지가 제 막내가였네요. 낙구천물의 감탄사 이런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것이 생각한 것보다 제가 말이 더 많네요. 이 직업병이라 컴퓨터에 가려고 해도 이러네요. 다시 정신 차리고 진행해 볼게요. 서경별곡입니다. 고려가요로 처음 나오게 되는 작품이 되겠죠. 고려가요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형식적 특징 무조건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보통 말한단 말이죠. 3, 분, 후, 3, 음보의 음보율을 갖는다. 분, 연체, 최초로 1년, 2년, 3년으로 나뉘게 되는 형식을 갖는다. 후, 렴구, 이 후렴구를 통해 보통 1년, 2년, 3년, 4년이 나뉘어지게 되고 각 연에 해당하는 통일성과 독립성이 부여되게 된다. 운율을 형성하고 안정된 구조를 만들며 내용을 강조하게 된다. 이런 보통 내용 강조는 빠지게 되죠. 보통 무의미한 후렴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고려가요의 특징이니까. 이 정도의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서경별곡도 그러한데 이것도 아셔야 되네요. 형식적 특징 말고 전승 과정상 특징. 고려시대가 있고요. 조선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향유가 됐는데 왜냐면 보시면 옛날 한글로 써있단 말이죠. 짜증나게. 그건 고려시대에 창작이 됐겠지만 기록은 조선시대 때 됐다는 어떤 증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고려시대 때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고려시대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간에서 구전되던 것이 조선시대의 궁중에서 필요에 의해 기록되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도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다면 궁중연회 음악은 있는데 노랫말이 없어요. 근데 많이들 이미 알고 있는 노래말이면 좋겠고 조금 바꾸면 임금을 향한 어떤 충성의 노래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고려가요라는 것들을 들여오게 된다. 들여올 때 이 조선시대의 궁중악곡이 5음보짜리였어요. 고려시대의 입에서 입으로 지은 서경별곡은 3음보였던 거죠. 3음보의 가사는 있고 5음보에 맞춰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책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복. 똑같은 말 두 번 하면 되죠. 그러면 3음보가 4음보 되겠죠. 한 번 더.
여음구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여음구는 아마 여러 가지 작품을 보다가 고려가요에서 거의 처음 만나게 되는 내용일 거예요. 여음구는 말 그대로 음이 남아서 추가한 구절, 보통은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의미가 주제랑 큰 관련성이 없거나 이럴 때 여음구라고 말하는데 진짜 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두 개의 음이 남아서 그 중에 하나를 얘가 채운 거죠. 하나하나 채우면 오음보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을 테니까 삼음보의 가사를 가지고도 아마 악곡에 노랫말로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반복, 연구, 반복, 연구. 이해를 위해선 이 두 마디를 버리세요. 근데 문제 풀 때 이거 수업 때 그때 버리라고 했어 하고 버리고 문제를 풀면 좀 일이 커지겠죠. 편하게 이해할 땐 두 단위를 버리고 생각하면 된다. 왜? 고려가요 삼음보다 이런 건 배웠는데 실제로 보면 삼음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또 인지 부조화에 빠져서 또 힘들어지니까 이 정도로 알려드린 거고요.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적용별곡은 크게 이렇게 기록된 형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렇게 말해요.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성 화자가 이별을 거부한다고 말해요. 물론 여성 화자인 건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이지만 이별을 거부하면서 이별을 하느니 차라리 두 가지를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서경, 평양이죠. 너랑 이별하느니 차라리 평양을 버리고 널 따라가겠어. 언제나 주제는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별을 거부한다는 주제가 강조가 될까요? 제가 만약에 수원, 저 수원 사람인데 너랑 이별하느니 차라리 수원을 버리고 널 따라가겠어. 이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버려. 수원이 뭔데? 이러겠죠? 이 사람도 똑같아요. 서경을 그냥 버린다고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이러면 좀 말이 돼요. 서경에 대한 애정을 강조한 다음에 버리겠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나 사랑하는 서경을 널 위해 버릴 수 있다고? 이러면 이별을 거부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구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뭘 버리겠다고 할 거냐면 질삼배라는 걸 버리겠다고 할 겁니다. 질삼배라는 표기 그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해도 어려울걸요? 길쌈하던 배. 배는 옷감인데 이 길쌈은 옷감을 집에서 기계로 짓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질삼배를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업의 수단. 제가 만약에 이별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 나 수업하던 학원 다 그만두고 널 따라가겠어. 이러면 왜 학원까지 그만둬? 이러면서 조금 이야기가 전달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엄청 효과적이진 않겠지만 이 사람은 생업의 수단을 버리겠다고 말하고 서경을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강조가 필요해서 이 내용이 나오지만 두 번째는 강조가 필요가 없어요. 왜? 생업의 수단을 버리겠다고 해서 이미 내용 전달은 다 되니까.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내용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이에요. 이게 또 여성 화자에 대한 이야기도 웃긴데 처음에 이렇게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하니까 남성 화자구만 이렇게 성차별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뭐가 있다. 질삼배라는 시어가 나왔는데 당시에 길쌈이라는 건 남자는 절대 안 하고 여자들이 다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것까지 말했는데 여성 화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혼종스러운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문학에서는 굉장한 혼종이에요. 이건 문학의 분석은 성차별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적극적인 여성 화자 이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을 원하는 바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우린 적극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인 여성화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선 적극적 여성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부터 두 번째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유추적 발상으로 내용이 전개되게 된다 라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바위가 있고요. 구슬이 있습니다. 구슬을 바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근데 옛날에 구슬은 이런 속담 들어봤나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무조건 깨어져 있어요. 끈이어도 되고 실이어도 됩니다. 이 깨어져 있는 걸 바위에 던져요. 그럼 구슬은 깨지겠죠. 근데 그걸 구슬과 구슬을 잇고 있는 그 끊어질까요? 절대 안 끊어질걸요. 끈이나 실을 바위에 던져서 그걸 깨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딱히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유추라는 건 이렇게 조금 낯설고 어려운 내용을 좀 더 쉽고 와닿게 먼저 설명하는 내용과 이어서 전달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이별을 한다면 각자는 힘들겠지. 하지만 우리를 잇고 있는 그런 믿음은 절대 끊어지거나 부서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하는 거고요. 이 똑같은 구절이
다른 고려가요인 정석가라는 작품에도 나타난다 라고 말해서 구전되는데 두 작품이나 이런 똑같은 구절이 남아있었다는 건 당대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엄청난 유행가였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통들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냥 읽어보시라고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죠. 여기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막 잡으러 가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고터에서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떠날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발 늦은 거죠. 갔더니 버스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그때 저는 고터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버스 기사 나쁜 새끼야! 갑자기. 본 적도 없는 버스 기사한테 엄청나게 막 욕을 막 해요. 욕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볼게요. 집안에 와이프 단속이나 잘하지 왜 운전을 하러 나와서 운전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굉장히 예의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다 라고 좀 스스로를 변호해 본다면 감히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놓고 욕할 수는 없어서 괜히 버스 기사를 원망해 봤어요. 그 원망하는 과정에서 버스 기사의 와이프까지 집사람까지 들먹이게 되는 거의 패드립스러운 말까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울면서 이야기해요. 그 버스를 타고 내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사람과 인연을 시작할 거란 말이야. 엉엉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놓고 원망을 표현할 수는 없어서 그 원망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돌려 표현했다. 버스 기사에게 돌려 표현했다. 그 내용이에요. 수단이 버스에서 배로 바뀔 뿐이지. 그 내용을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여성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분석하는 게 요 세 번째 파트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고요. 넘어가면 되겠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간단하지만 좀 길게 이렇게 봤습니다. 자, 월곡 답가입니다. 얘는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 누가 뭘 물어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월곡에게 답을 한다. 월곡은 누구인가? 의견이 다양하다 이렇게들 보통들 얘기하고 있는데 학자마다 뭐 분석하는 내용은 다르게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월곡 우배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보수를 생각하고 있었고 이 월곡 우배선이라는 친구에게 말하는 노래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얘는 노래 자체도 일반적인데 하나의 내용을 더 넣어야 일반적인 느낌으로 바뀌어요. 보통 고전 시가에 나오는 화자의 지향이 자연을 지향하든지 아니면 옛것 아니면 옛 사람의 가르침 이런 걸 지향하는 건 사실 일반적이란 말이죠. 근데 자연, 옛것, 옛 사람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특정 사람에 대한 긍정을 통해 그리고 그리움을 통해 이런 주제의식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게 좀 특이한 작품이라면 특이한 작품. 이 내용을 생각하면 내용 뭐 일반적인 거 아니야 하겠지만 사람으로 모여요. 월곡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그리워하고 있는 그 느낌 그리고 자연을 좋아하는 건 뭐 화자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보고 또 보다 보면 근데 그건 월곡이 자연을 좋아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 작품이니까 읽어보시면 아마 어렵진 않을걸요. 보세요. 옛사람을 그린다. 지금도 옛사람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지금도 옛사람 계시니라고 했는데 비교적 지금에 있다는 것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단서는 뒤에 조금 더 나오죠. 숨어 계셨다. 쭉 하다가 칠수에서 봐야겠죠?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여기서 죽었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또 모두 마법시대로 끝나요. 그리워해. 처음에는 엄청나게 숨어 살아서 이 사람을 못 만나나? 자연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엄청나게 그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죽었고 죽어서 만날 길이 없는 것이다. 맨 마지막은 아니지만 따라올 리 없는데 우리들이 가봅시다. 세상이 어지러우니 듣도부터 마옵시다 라고 말하면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 벗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 벗의 지향과 화자의 지향이 같으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건 일반적인 이런 어지러운 속세에서가 아니라 속세를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이 내용이 다예요.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친구, 월곡 우배선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방송 내지 마라. 중요해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대충 보면 좀 어려워요. 자연과 속세의 대립이 아니에요. 집방석 내지 말라고 하니까 자연적인 거잖아요. 내지 말라고 해요. 무조건 이건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인위적인 건 1%라도 인위적이면 인위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건 100% 자연적이어야 자연적인 겁니다.
불공평하죠. 네. 솔불도 마찬가지. 불을 인위적으로 킨 거고 다른 양 떠 있는 거니까 100% 자연이죠. 그리고 소박한 삶에 대한 이야기 끝. 그 다음 이건 좀 구체적이십니다. 황진이가 죽어서 그 황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 확인하시면 되겠고 얘는 평화 그 자체를 노래하고 있다. 끝. 이 마지막 작품은 평화로운 풍경 그게 다야? 싶겠지만 그게 다야. 가 답변으로 나올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컴팩트하게 되겠네요. 지나가 볼게요. 사랑이 거짓말이 얘는 잠 안 온다에 대한 내용만 보면 되지 그냥 일반적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작품 이미 해오심의 이 임은 임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해서 연군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떤 상황에 어떤 임금을 그리워하는가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몇 번 갔는데 그 중에 한 번일 것이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지 실제로 어떤 임금을 어떤 것 때문에 그리워했다라고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아 임금을 그리워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이한 발상 전전반측은 똑같이 나오지만 특이한 발상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없어져서 나를 그리워하게 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요 발상 하나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는 되게 유명한 사설지조죠. 왜 못 오니? 무슨 일로 못 오니? 너 설마? 해가지고 갑자기 장애물을 막 계속 쌓게 돼가지고 너 여기 있어? 왜 못 와? 아니 한 달이 30달인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어? 하면서 뭐를 표출한다? 원망. 그리움과 함께 원망을 표출하고 있다. 이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연쇄법이 사용됐다. 반복은 기본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점층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점점점 작아지는 점강법이 사용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점강법까지 확인하는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유명한 작품이니까 한 번 더 보는 그 느낌으로 대비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누앙사 문학적으로 굉장한 작품이긴 해요. 왜 그런가? 가사라는 작품의 갈래가 있죠. 이 가사는 시조가 길어진 것이다. 시조의 장형화라고 말하게 되는 그 갈래인데 이 가사는 조선 전기 가사가 있고요. 후기 가사가 있단 말이죠. 전기 가사는 규원가라는 특이한 작품을 빼면 사대부가 창작을 했고요. 그리고 주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보통 말해요.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취를 얘기한 작품이거나 아니면 임금이 그리워 미치겠어요 라고 말하는 작품 끝!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조선 전기 가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짓말을 많이 한다. 자연에 있는 양반들 중에 절반 이상은 자연에 있기 싫었어요. 그럼 뭐 하고 싶었나? 경복궁 가서 정치하고 싶었죠. 자연으로 밀려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연이 좋다.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다. 자연을 즐기면서 되게 한가로운 정치를 느끼는 척하죠. 정치하고 싶으면서. 웃긴 일이다. 근데 왜 그랬는가?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솔직하게 그냥 나의 칩으로 오픈해버리면 좀 나 혼자 오버하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중국에 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다 자연을 좋아하니까 우리도 좋아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거? 그런 흐름? 조선 전기가사 그랬단 말이죠. 다양성이 없고 솔직하지 않고 가식적이에요. 관념적이라고도 하고 뜬구러져는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게 조선 전기 가사였습니다. 후기 가사는 어땠을까요? 사대부가 창작을 했다가 아니라 다양하게 창작했다. 그럼 주제는 어땠나? 공부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제 다양했다. 끝이에요. 후기 가사는 평민들도 창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쓸 수 있죠. 두왕산가랑 뭔 상관이야? 여기에 박인로의 가사가 있습니다. 과도기라고도 하고요. 조선 중기 가사다 이렇게도 말해요. 이 중에 누왕사가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솔직하고 사실적인 내용이 나온 거죠. 옛날 같으면 소박하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할 만한 내용을 박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해 죽겠어. 이 사람도 양반 출신이긴 한데 조금 많이 달랐어요. 무신 출신이었고 문신이 아니라 무신 출신이었고 은퇴를 한 후에 문학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젠 문학 창작에 그 다음에 뒤늦게 매진하게 됐던 이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말하죠. 지킬 체면이 딱히 없다. 그리고 단기간에 문학 공부를 많이 했다.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였고 근데 갑자기 그냥 천재과는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자신이 본 거 안에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자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제면에서 결국 관념적 주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유턴하듯이 주제가 갑자기 바뀌어요. 엄청나게 자신의 궁핍함, 뭐 가난함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막 말해주니까 우와 엄청난 작품이다 했는데 이게
과도기에 머물렀을 뿐이잖아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인정이지만 결국 유턴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더라. 그리고 한자가 너무 많더라. 우리 글로 쓰는 이 갈래인데 한자가 너무 많고 고사 인용도 너무 많더라. 박인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죠. 자기가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걸 쓴 거예요. 누앙사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 그런 작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 세 가지 정도네요. 궁핍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중간에 서사적 요소가 많아요. 뭐 포함할 거냐면 대화 포함할 거예요. 거의 큰 따옴표를 찍어야 될 정도로 대화가 나오게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서사적이다. 이전의 가사들은 이걸 보고 내가 느낀 건 이거였고 저거였고 나름 서정적인 요소가 많았던 게 이전의 가사라면 누앙사는 거의 최초로 이야기가 있는 듯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게 누앙사라는 점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제 궁핍한 생활에 대한 사실적인 제시는 다 해놓고 빈, 이, 부, 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라는 굉장히 유교적인 주제로 회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유교적, 관념적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일반적 주제로 마무리. 제 기준으로는 그리고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안 썼지만 한자어 오지게 많이 나오는 건 똑같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누앙사 보시면 될 듯. 누항이라는 건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원래 누추한 곳 그리고 누추한 생활에 대한 노래 이게 누앙사입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가난한 생활에 대한 사실적인 제시가 나타나는 내용이죠. 연기만 오지게 난다. 왜? 마른 땔감도 많이 없어서 썩은 짚을 땔감 삼아 즉 젖은 땔감이에요. 연기만 막 나고 불은 약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난리가 나고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동안은 못 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쥐한테 뭐 양식 빼앗기는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원래 자신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게 잘려 있어요. 일단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잊었겠는가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전쟁에 참여하니까 집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비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지어요. 생각해보니까 직접 농사를 지어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소가 없어요. 소가 없으면 힘이 부족해서 밭을 갈 수가 없고 아예 그냥 농사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소 빌리러 가죠. 소 빌리러 간 이야기가 나올 때 대화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고 서사적인 요소가 아주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누앙사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나와요. 공략되어 있죠. 근데 뭐 수능이나 이런 데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대략적인 이런 내용을 알고 현장에서 읽으시면 되는 거지 그 내용들을 미리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는 또 좀 오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략 이후에는 이 소빌리는 이야기, 소빌리고 실패하는 이야기를 지나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유턴할 겁니다. 방호 한 꿈을 꾸언 지 오래러니 먹고 살 걱정으로 어저께 잊었도다. 물가를 바라보니 한번 보세요. 우라일체. 갑자기 자연 친화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니 궁핍해 죽겠다더니 뭐 자연 친화요? 그리고 보세요. 엄청난 구절입니다. 내 빈천, 빈하고 천함,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다고 여겨 손을 이런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 돈 많고 귀한 신분을 가진 것 부럽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다가오겠느냐? 안 온다. 그리고 운명호적 세계관 보여주죠. 원원과 석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난해도 100년, 뭐 부유해도 100년 뭐 이런 내용이죠. 비니무언은 어렵다 하건만은 여기부터 보세요. 비니무언 주제예요. 내 생에 이러하듯 서른 뜻은 없노라. 뭐 엄청 깔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와 새로운 어떤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성취를 문학에서 이루었다 라고 흥분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또 힘이 빠질 수 있죠. 주제가 결국 돌고 돌아 유교적인 걸로 끝나게 되는 거니까. 원포에는 없다 그러다가 화형제, 신붕호 다 유교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끼리 믿음이 있고 흉효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할 사람 누가 있는가?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려놓으라. 운명호적 세계관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이유. 요게 누항사였고요. 중간에는 보통 소빌리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 예고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도사입니다. 원래는 스스로를 애도하는 노래로서 뭐 삼인국과 송민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뭐 표현들이 보이고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6월에 출제가 됐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덴동어미 화전가. 얘는 뭐 스토리 같은 것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액자식 구조를 띠고 있다. 그거에 따라 스토리를 좀 기억하는 게 좋다. 이게 출발이에요. 처음에 화전놀이를 간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청춘 과부죠. 좀 젊은 과부가 막 울고 있다. 고민을 막 토로할 때 갑자기 덴동어미가 내 얘기를 좀 들어볼래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첫째부터 넷째 남편까지 어떻게 결혼했고 어떻게 뭐 죽게 됐으며 이런 얘기들을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 나쁘진 않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일 거예요. 이 인생 역정 이야기의 마지막에 집주인, 물론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뭐 안다면 포인트가 되는 건 이게 아닐까 하는 내용 정도죠. 집주인이 위로를 하고 나름의 용기를 주는 그 내용, 걔랑 이 결사 부분에서 결국 덴동어미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젊은 과부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어진다는 점. 그래서 서로 공동체주의적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 그게 일반적으로는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 덴동어미의 태도. 운명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해봤더니 다 운명이더라. 근데 운명론적 세계관 플러스 맨 마지막 이것도 여기에 수록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모든 건 마음 먹기 나름이다. 요거랑 요게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부, 뭐 지식 이런 건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건 현대시에서도 가끔 나오게 되는 그런 태도일 거거든요. 운명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모든 건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다. 근데 이 운명론적 세계관은 뭐까지를 포함하게 되냐면 내면의 평화? 뭘 안 하게 되면서 자책을 안 하게 되면서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기도 해요.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게 운명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어쩔 수 없었다 라는 걸로 결국 결론 지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걸 극복하기 위해 뭘 해야 되는가? 아, 어차피 운명이니까 극복하기 위해 할 일은 없구나. 그럼 뭘 해야 되나?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지금은 안 좋은 게 왔지만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식의 슬픔에 대한 극복의지. 이건 상황에 대한 극복의지랑 좀 달라요. 지금의 슬픔을 견디고 또 견디면 나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운명이 나중에 찾아올 것이다 하고 버티는 거죠. 어차피 긍정적인 운명이 찾아올 때까지 내 상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부정적인 마음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덴동어미의 마음도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태도를 아는 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수록된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자연물을 보고 그걸 죽은 남편의 넋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고, 또 여기 대화가 나오는 가사인데 이렇게 대화가 수록되는 이런 부분은 거의 누항사급의 모습을 보인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까 누함사는 작가 연계로 뭐 9월에 소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작품이 나온 건 아니니까 열심히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결론, 고향에 오니까 더 서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오죠? 운명론적 이 사람은 개가를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하는 걸로 지금의 자신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지는 않죠. 개가를 후회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청년 과부, 청춘 과부에게 개가 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고 하면서 나름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달하게 되는 그런 태도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실 만 하겠네요. 유산가입니다. 산에서 유흥하고 노는 노래 그 자체예요. 그리고 조선 후기 가사로서 12편의 잡가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12잡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후기 가사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변할 대로 변해버린 그런 가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 가사라는 건 국문문학이란 말이죠. 그리고 조선 전기부터 쭉 변해옴에 따라 양반 사대부로부터 계속 평빈 쪽으로 확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한자 등의 사용이 점점점 줄었어야 맞단 말이죠. 근데 이 유산가는 보시면 거의 읽기가 좀 짜증날 정도로 한자어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냥 산에 가서 노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한자어가 많이 나올까?
한자어가 아닌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창작계층인 평민층. 평민층이 창작한 건 맞아요. 근데 이 노래는 주로 누가 소비했고 누가 주로 불렀는가? 양반층이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 이중적 대칭 구조가 나타난다. 이거에 따라 언어 표현도 이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후기 가사인데 왜 이렇게 한자가 많을까에 대한 의문은 뭐 이 정도로 풀 수 있다. 양반 계층의 어떤 취향을 고려해서 어려운 표현들을 좀 일부러 많이 넣은 모습,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보통 양반층의 취향을 고려할 땐 두 가지를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한자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고사 인용을 많이 하면 양반들이 좋아한다 이러죠. 양반들은 어려운 거를 좋아해요. 어려운 걸 알면 그들끼리는 너넨 이거 모르지 하면서 서로 막 좋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먼저고, 평민층이 지은 노래인데도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다면 와 너네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알아? 너네 생각보다 꽤나 퀄리티 있네 이러면서 또 좋아해요. 되게 단순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산에 가서 노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산에 여러 가지 계절이 오고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 막 다 즐기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봄입니다. 봄에 대한 놀이만 나타난다는 점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려운 단어에 대한 태도가 연습되기 꽤나 좋은 작품이 아닐까? 보기에 써 있을 거거든요. 봄을 맞이한 그런 산에서의 즐거운 놀이를 나타낸 노래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중적인 어떤 언어 구조, 이중적인 창작계층과 향유계층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보기를 바탕으로 얘를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드렸죠. 공부할 땐 최대한 공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만 이 모르는 단어는 실전에서는 신경 쓸 단어들이 아니에요. 보기에서 있던 그 내용이 바뀌는,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여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연을 즐기지 않고 자연을 무슨 다른 대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런 내용 나올 때 걔만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할 자세로 쭉 읽다 보면 와 모르는 단어 진짜 많은데 그냥 보기에 있던 내용들밖에 없네 이러고 끝나게 되는 작품이 바로 유산가일 거잖아요. 그 태도에 대한 미리 어떤 마음가짐 연습? 이걸 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엄청 어려운 말이지만 현대어플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별 얘기 아니라는 거. 언제나 고전은 고전 소설이든 고전 시가든 길게 말하는 걸 쭉 마지막에 보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요약하는 자세로 계속 읽어 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옛날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옛날 사람 분들이 말이 훨씬 더 많고 쓸데없이 길다. 이걸 언제나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조 아리랑 여기부터는 엄청나게 길어서 막 긴 내용을 줄여가지고 뭘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좀 압축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고자 하는 말이 별게 없죠. 처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구나. 이건 대한제국 이전의 시기에는 아예 안 먹히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명성황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민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민씨 집안이란 말이죠. 민씨의 팔촌이 되는 게 더 이득이야. 왜? 나라가 그렇게 돌아갔거든.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고요. 장충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만 한다. 이 받들어 총이 군대 가면 하는 제식 훈련이죠. 받들어 총 이런 훈련만 하는데 이 받들어 총은 실제로 어떤 전쟁에 엄청나게 쓰이는 그런 거라기보단 그냥 다 같이 줄 맞춰가지고 행사할 때 쓰는 그게 받들어 총이란 말이죠. 국권 수호가 아닌 행사나 의식에만 치중하는 상황에 대한 또 비판입니다. 아, 일제시대가 됐구나. 대한제국부터 일제시대까지를 쭉 그리면서 지금의 현실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은 신장로가 됐고요. 집은 정거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족의 삶의 터전을 이뤄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맑게는 하느님은 재판소 가서 처벌받고 일개는 하느님은 공동묘지에 간다. 즉 일 열심히 하다가 죽어버린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굳이 넣는다면 아무나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드러냈다. 꽤나 낙천적이고 꽤나 긍정적인 자세가 마지막에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끝. 비슷해요. 시대가 비슷해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대화, 그리고 근대화의 어떤 사회 속에서 파괴된 우리 민중의 삶,
이런 것들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두 작품이 묶여 있잖아요. 실제로 EBS 교재에. 내용 보시면 되고 사랑하는 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온다는 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내용 독수리 날지가 병원에 간 곳 없고요. 무심한 기차 뚝 떠나자 우리는 간 곳 없구나. 내용이 딱딱 대응을 이루면서 독수리가 채가듯 기차 타고 떠났다. 님이 기차를 타고 떠났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갔다면 님이 무심함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그냥 기차가 님을 실어 날랐어. 이렇게 본다면 무심하는 기차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화가에 가신 님은 돈 벌면 올 텐데 돌아가신 님은 언제나 오나. 번화가에 돈 벌러 가신 님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돈 벌면 오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돈 벌러 가서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 가신 님은 언제나 오나. 그전에도 기다리기 힘들었지만 기다리면 올 거야 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말하면서 죽은 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뭐 이런 작품이죠. 비슷합니다. 얘랑 얘가 똑같아요. 네, 똑같다는 점, 후렴구까지 있다는 것까지 같이 똑같아서 말하고자 하는 현실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오히려 짝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그런 두 작품이 되겠네요. 습수요. 얘랑 뒤에 있는 작품도 거의 비슷합니다. 상관오리가 다 수탈에 갔어요. 여기에 상황이 나오고요. 이걸 결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원인이 된다. 인과가 나오는데 결과 먼저 나오고 원인이 나중에 나오는 구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한자를 지우지 않은 이유는 한시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서 한시는 언제나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관오리의 수탈 이런 가혹한 정치를 가렴주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와 같다. 그래서 가정맹어호 이렇게 한자성어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거는 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뭐랄까 이 전개가 더 좋아요. 산에 사는 사람이 산이 엄청 좋아서 사는 게 아니래요. 산이 너무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살고 있어. 왜냐? 평지에 내려가면 더 힘들거든. 뭐 이런 얘기예요. 평지에 내려가면 왜 더 힘든데? 거기 탐관오리가 난리가 나. 봐봐요. 산에서 엄청나게 좋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다. 사람도 없고 돌아버리겠다. 호랑이가 많은데 근데 왜 여기 사는 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평지 가려 해도 고울 관리 겁이 난다오. 누구보다 더 겁이 난다. 호랑이보다 더 겁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효과적으로 빌드업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네요. 말하고자 하는 건 거의 비슷하죠? 그나마 뭐보다인가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이걸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주제가 자연 친화 뭐 예를 들면 강호 한정 이런 거죠. 일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폭세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찾는데? 두 번째, 미련이나 갈등이 있는지 찾아라 말씀드리죠. 1번과 2번 가지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1번이 있는데 2번이 전혀 없다면 1번 속세에 해당하는 시어는 왜 있었는가? 그냥 대조를 통해 지금의 자연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버리죠. 근데 1번도 있고 2번도 있다면 물론 미련이랑 갈등이 좀 다르긴 하죠. 미련은 자연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속세에 미련이 남긴 했어.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갈등은 실제로 뭘 추구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채 속세와 자연 사이에서 진짜로 갈등을 하고 있어. 이런 게 주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작품이 되니까 1번과 2번의 관련성 가지고 내용을 읽어내시면 딱 좋겠죠. 물론 깔려있는 건 자연을 좋아한다는 깔려있을 거고요. 여기 보너스처럼 세 번째 임금 관련 시어 찾기 그리고 얘 보너스 4번 학문 수양에 대한 내용 말할 수도 있음. 이러면 거의 자연 친화 관련한 주제에서 해야 되는 일은 전부 한 게 되고요. 보기를 읽고 이 정도의 어떤 주제를 안 다음에 이 주제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보기에 있는 내용까지 더할 수 있다면 뭐 모르는 게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모르는 단어는 많을 수 있어도. 이 일수를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건 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 좀 더 가지면 되겠죠? 어부, 관념적 어부로서 시적 화자가 될 거고요. 생업으로 삼는 어부는 절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가짜 어부 할아버지다 라고 해서 가어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엔 나오는 거지만 이 어부를 설정하는 이유는 배를 타기 때문이죠.
배라는 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에겐 풍류라는 자연에서의 어떤 즐거움, 멋스럽게 노는 그 즐거움을 2배, 3배로 만들어주는 수단이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게 배입니다.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여기에도 십장 홍진이라는 속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별게 없네요. 이것도 별게 없고, 이것도 별게 없지만, 별표를 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5수까지 가면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속세에 해당하는 것들 다 표시하게 되죠. 어주에 누워신을 니진 시치 이시랴. 뜻풀이 보여요? 고기잡이 배에 누워있어 잊은 적이 있으랴. 미련. 이 미련이라는 건 자연을 추구하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방향이라서 갈등과는 조금 달라요. 누워라 내 시름 아니라 제 시련이 없으랴 이렇게 말하면서 자연에 다시 몰입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미련을 완벽하게 떨치지 못했다. 하지만 자연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그 전에도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미련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오수가 제일 중요한 작품이 되고요. 그전에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속세와의 대조, 그리고 자연 추구 이런 내용이 주로 나타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연행가, 비행가사 대표적인 두 작품 중에 하나죠. 보통 일동장유가라는 작품이랑 같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연행가는 청나라에 갔고요. 일동장유가는 일본에 갔습니다. 두 작품 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몰라요. 일본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몰라요. 둘 다 자국 문화에 대한 우월주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가서 본 걸 그대로 보고 좋은 건 좋다, 안 좋은 건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해주면 좋을 텐데 청나라도 부정적으로 보고 일본은 아예 임진왜란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왜라고 말하면서 깔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낮게 평가되는 측면은 그런 것 때문에 있다 라고 말하는 두 가지의 작품이죠. 엄청 길어요. 정말 엄청 길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좋지 않고요. 그냥 비행가사라서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할 텐데 약간 문화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또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운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그것만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런 내용이 섞여서 우리가 파악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게 공부한 내용의 이득일 거거든요. 이 내용적인 건 좀 웃겨요. 봐봐요. 이게 좋다는 걸 들었는데 봤더니 아이고 망했네 이래요. 망했고 쓸쓸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다면 되잖아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이고 이렇게 됐구나. 근데 과하다고 해요. 매우 높고요. 감탄을 좀 한단 말이죠. 근데 봐봐요. 자세히 보면 사치함이 심계가 자연 방탕 갑자기 그냥 무지성으로 까버린단 말이죠. 왜 이렇게 허비했어? 지금도 이렇게 허비하고 사치가 심한데 옛날에 아편전쟁 이전에 파괴되기 전에 얼마나 더 심했던 거야? 갑자기 무호흡 딜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단 말이죠. 이렇게 진시황의 아방궁도 난리가 났고 송나라 옥정궁도 난리가 났으니 아이고 지난달에 사실 봤더니 알겠지. 너무 사치스럽게 무화과 짓지 마. 이러고 갑자기 끝난단 말이죠. 본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객관적일 수 없지만 감상이 조금은 객관적인 자세로 감상을 전달했다면 더 문학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작품이 될 텐데 그게 못 돼서 좀 아쉬운 이런 작품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연행가는 일동장유가보다 더 문학성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거의 가사라기보단 그냥 수필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작품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고요. 특징 정리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설시조. 얘는 어렵지는 않아요. 비교해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까투리. 나무나 바위돌이 있어야 까투리가 숨어요. 그래야 살 수 있죠. 근데 없을 때 매한테 쫓기고 있는 그 까투리의 속마음. 난리 나겠죠. 그 다음 별일이 아니라고 했죠. 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처한 도사공. 그때 해적까지 만나요. 죽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안과 비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와 엄청 힘들겠다. 우와 엄청 힘들겠다. 내가 더 힘들어. 이런 빌드업이에요.
엊그제 님 여인 내 속마음을 어디다가 비교하겠느냐. 최상급으로서 내가 제일 힘들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 두 가지보다도 힘들고 어디다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장 힘든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고 내 마음이 제일 슬퍼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별게 없죠? 강호사시가 아까 봤던 그 내용대로라면 엄청나게 평범한 작품이 될 거예요. 자연 친화할 때 뭐라고 했죠? 속세를 뜻하는 말, 미련이나 갈등, 임금에 대한 이야기, 학문에 대한 이야기. 우와, 모르는 단어가 만내가 아닐 거잖아요. 봄 있고 여름 있는 거 보면서 아, 사계절에 대한 전개구나. 물론 이건 보기에 써 있을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역구는 확인하시고 역구는 확인하신 다음에 역구는 뭐가 없어. 속세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는 그냥 자연에서의 어떤 사계절, 그 사계절에서 즐기는 자연의 모습과 임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강호사시가를 열심히 공부해서 기억에 남겨야 될 거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왜냐면 특별한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 요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강호사시가가 되겠네요. 원래 유명한 작품이라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지만 가장 기본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역구는 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이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다. 이게 있는 작품도 있고 없는 작품도 있거든요. 완전 초기의 어떤 가사 작품들은 그냥 자연만 막 노래하다 끝나요. 그러면 지킬 걸 안 지킨 느낌이 분명히 포함되게 되죠. 근데 강호사시가는 그걸 잘 지키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지킬 걸 안 지키고 선을 넘은 작품이 바로 이 상춘곡입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조선 최초의 가사예요. 가장 오래됐죠. 그리고 강호가도라고 하는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그 시적인 흐름의 시초다, 독립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빼먹은 것 같아요. 상춘곡은요, 계절의 흐름 없습니다. 봄을 감상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봄 그 자체의 계절이 집중되어 있고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장 전개를 보이게 되는데 그나마 속세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점점점 자연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점점점 자연으로 몰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면 딱 맞겠습니다. 수건모음은 몇 칸 되는 초가집이란 뜻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고, 상춘곡은 짜증나는 게 요 서사 부분을 같이 읽어야 돼요. 혼자 읽으면 해석이 100%가 안 되는 게 이 상춘곡의 특징이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홍진에 묻힌 분내 이내생에 어떠한 곳. 다 써있긴 하지만 분내, 요게 분드라 이런 뜻이고요. 이내생에 어떠한 곳, 어떤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다. 얘도 마찬가지 자부심으로 바탕으로 한 질문이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은 하다 많건만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것과.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보통 이 두 가지를 추가해야 된다고 말하죠. 왜 여기다가 즐기는 이렇게 추가하면 딱 맞아요. 그냥 읽으면 살림에 묻혀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냐? 웃기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라고 했는데 왜를 넣어볼게요. 왜 살림에 묻혀있으면서 즐기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답답하다. 이렇게 내용을 넣으면 딱 맞아요. 그 다음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감정이입,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고전시가적인 발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아우 그냥 막 교태를 부릴 정도? 우린 이런 생각 안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입이 되죠. 숲풀에 새가 우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봄 기운을 못 이겨서 교태를 부리면서 울고 있는 것이다. 이건 시적 화제의 감정을 대신 받아서 대신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감정이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이고야 요거 추 놓고 먹으리라. 이게 뭔지 이해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잔 먹고 꽃나무 가지 하나, 한 잔 먹고 꽃나무 가지 하나 이렇게 놓으면서 먹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공간 이동 쭉 나오고 마지막 결사 부분의 이 내용. 요즘은 그냥 아예 현대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끼우다가 그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끼우다는 꺼리다, 싫어하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객전도의 내용을 넣어야 해석이 될 거예요. 그냥 읽으면 공명도, 날 싫어하고
부귀도 날 싫어하니 이렇게 말하면 시적 화자가 자연을 선택한 게 마치 세상이 날 억가해서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 자연 선택한 것처럼 해석되기 쉽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니까. 주객전도로 뒤틀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화자는 공명도 싫어하고 부귀도 싫어해요. 해석적인 가치 같은 걸 싫어하고 자연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맨 마지막에 아무튼 백년 행락이 임하는데 어찌하리. 아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드러나지만 빼먹은 게 있네요. 임금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빠져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해본 그런 경험들은 분명히 실전에서 고전 시간을 읽고 작품을 뚫어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테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공부 자료로 활용하시는 건 추천드릴게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달달달 외우는 건 언제나 그렇듯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하는 적적 월황원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 나오는 게 특징이다. 원망이 난리나게 나온다는 점.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현대어플이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만원사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나오냐 안 나오냐 이야기가 많았고 올해도 또 그게 이어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뭐 대략적인 포인트 정도 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배가사란 말이죠. 근데 유배가사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래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다시 찾아주기를 바람. 근데 만원사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유배지에서의 궁핍한 생활을 드러낸다. 이거부터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냥 억울함 호소하면서 막 자연 친화적으로 막 살면서 있다가 임금이 날 다시 불러주면 난 다시 가고 뭐 이럴 것처럼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내가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했냐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풀려날 게 아닌데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전개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생활, 사실적으로 제시. 이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뭐 극한을 이루는 것이 이제 동량 이야기가 되겠죠. 동량 이야기가 엄청나게 이 여기에 실려있지는 않아요. 동량 이야기는 바로 그 전 파트. 이긴 할 텐데, 동량하는구나. 그 정도면 되지 모든 내용들을 다 알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사실적으로 제시했고, 또, 이것도 그냥 쓰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물론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안 뉘우쳤던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죄가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유배가사는 정치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져요. 져서 유배에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그저 졌을 뿐이니까. 내가 옳은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난 유배를 가겠어. 하지만 임금님이 날 다시 찾아준다면 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어. 이게 일반적인 유배 가는 사람들의 마음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쓴 안조환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안도환이 맞을 것이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은 뭘 했냐면 공문서 위조를 해서 뭐 나랏돈을 횡령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 죄질이 좋지 않은 누가 봐도 뉘우쳐야 되는 뭐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건 다시 하죠. 방면을 바라는 내용도 나중에는 나오게 된다. 이 정도의 흐름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되게 서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적으로 제시된 그런 부분이 거의 누앙사급, 유배가사인데 거의 누앙사급으로 나오면서 또 이게 작품 자체에 유배와 관련된 모든 타임라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유배지로 가는 길, 그리고 거기서 또 회상도 한단 말이죠. 유배에 오기까지의 과정,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부분, 그리고 기적적으로 유배지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유배 초기, 유배 후기의 다른 태도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만원사가 작품에 출제가 된다면 보기를 읽고 만원사네 내용 안 다음에 딱 봤을 때 유배 초기 부분인지 아니면 유배 후기 부분인지 뭐 이 정도는 미리 조금은 생각하면서 보면 약간 수월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있겠네요. 유배 초기에는 그저 궁핍한 생활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징징대요. 근데 유배 후기에는 점차 어떤 방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약간 자연물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하고 되게 좀
일반적인 고전 시가의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적응이 되는 거죠, 나름. 엄청나게 힘들게 이렇게 살았지만 유배 후기가 되면 나름 적응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 뭐 요런 내용이 나타나는 게 만원사고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유배 가사는 억울해하지만 얘는 억울해하지 않더라. 그리고 일반적인 가사에는 나와 있지 않는 도피반 생활상에 대한 사실적인 제시가 엄청나게 나오며 또 동량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인과의 어떤 대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서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가사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가 전체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면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서사, 본사, 결사에서 내용 보이시죠? 풀려나요, 어이없게도. 이 사람이 쓴 글이 서울로 향하게 되고 서울로 향한 글이 퍼지고 퍼져서 임금의 심급을 올려가지고 실제로 풀려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의 작품이니까 얼마나 이게 강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죠.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야, 그래도 애가 양반 출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할 정도의 고생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빌려왔더니 조롱을 하더라. 그리고 설날이 됐더니 맛있는 걸 주더라. 맛있는 걸 주니까 기뻤다가 아니라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고 가족이 보고 싶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었는고 송민국의 한 구절 얘는 또 문학적인 조예는 깊더라. 뭐 이 정도 내용이 출제돼 여기에 이런 내용이 수록이 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에 대한 그 만원사의 특징만 제대로 알면 작품 나왔을 때 문제 풀 때 아무런 문제 없을걸요? 요 정도고요. 전문 찾아서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거 시간 남으면 하시되 그게 아니라면 키워드 정도만 알아가시면 좋겠다. 요 정도가 만원사였습니다. 고공과 머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공가가 있고요. 플러스 고공답 주인가가 있는데요. 머슴에 대한 노래 그리고 머슴이 주인에게 답하는 노래인데 의외로 주제는 비슷해요. 무능한 관리에 대한 비판이죠. 근데 이 고공답 주인가라는 작품에는 뭐까지가 나와 있냐면 플러스 임금도 문제가 있음. 이게 더해지는 느낌? 이 고공답 주인가예요. 고공가가 너무 그냥 관리 잘못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상황의 문제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해결책을 좀 생각하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지 고공답 주인가는 그거에 나온 어떤 이어지는 시리즈로 조금 더 발전된 조금 더 다각도의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한 그런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시리즈가 이어져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걸 보면서 이 머슴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나라 살림을 하는 관리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 내용만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면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사음 노래를 한다. 임진왜란이 있었던 그 연도랑 그 다음 연도까지 임진왜란 전후에 대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황폐화가 된 나라의 모습을 한탄하듯이 그려내요. 근데 그러면서 까죠. 누굴 또 까는가. 이 전작품이랑 비슷한데 얘는 전쟁의 상황에 조금 더 맞게 까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달라요. 나라를 지켰던 그런 지배층들, 관리들을 까게 되죠. 누구랑 vs 하면서 잘 싸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까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 정리한 걸 아예 보는 게 좋겠네요. 장수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용감한 의병장을 칭찬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쳐라. 임진왜란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린 건 아니니까. 근데 임진왜란의 원인이자 또 피해를 키운 그런 관리들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너네 좀 뉘우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한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태도가 중요해서 그건 또 봐야 되는데 이거. 언제야 은하수 해쳐 이 병진을 씻으려뇨? 병진은 전쟁의 이 먼지죠. 그걸 씻겠는가? 언제 씻을지 모르겠다. 의외로 깔 건 닦아놓고 마지막에 소극적인 자세로 시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 비판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모르는 단어는 꽤나 있을지언정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전쟁, 그리고 무능한 장수들과 관리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잘 싸운 사람들에 대한 칭찬, 전염병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면 마지막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소극적인 태도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까지를 기억하시면 알 건 다 안 거고 이상 기억도 안 나요 어차피.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12곡. 얘는 이건 알아야 됩니다. 12곡이 6개로 나뉜다는 점. 앞에를 언지라고 하고 뒤에를 언학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일반적인 자연친화 노래예요. 그 뒤에 언학은 학문수양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 뭐 요 정도. 특이한 내용은 처음에는 많이 없을 텐데 여기는 특이합니다. 주제가 자연친화에서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 좀 특이하고도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어진 사람들의 인성과 순박한 풍속에 대한 예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 이거 진짜야 라고 자신의 뜻을 강조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했어요. 천하에 허다하게 많은 영재들을 내가 속여 말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게 되는 조금 특이한 이 작품에만 나오는 이런 구절에 대한 이해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말했죠? 표시해야 된다고.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따로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 교교백구에 대한 해석이 뭐 갈린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안 갈릴 것 같아요. 어찌하여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하는 거. 교교백구는 깨끗하고 흰 말 똑똑한 사람인데 속세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 말고 멀리 다른 곳에 마음을 두니까. 어찌하여 멀리 마음을 두는가? 여기가 이렇게나 좋은데 이런 내용이라서 속세를 추구하는 사람 해서 여기에 세모 치면 딱 맞는 말이 되죠. 요 내용 보시면 되겠고 여긴 별게 없네요. 그죠? 별게 없다는 건 자연 얘기만 나오고 있으면 표시하지도 않고 별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야. 뭐 이런 마음 자세예요. 6곡, 7곡부터가 되겠죠? 여기부터는 학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왈락제, 만권생의 학문 얘기예요. 그리고 농자와 고자가 되지 말자. 즉 깨어있자. 보고 듣고 느끼면서 많은 걸 배우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연쇄법, 대표 예시, 그리고 여던길, 필수어휘죠? 여다는 바다인데 옛 성현들을 못 보고 만날 수가 없다. 하지만 옛 성현들을 못 배워도 뭐가 있다. 그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다. 뭘로 가는데? 학문을 향해 가던 길, 학문으로 가던 길. 한 글자로 말하면 책이에요, 책. 책이 앞에 있거든 안 가고 어떻게 하겠는가? 책을 봐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런 내용이죠. 연쇄법이 뭔데? 앞말이 끝난 표현을 가지고 뒷말의 시작 표현에 중첩해서 내용을 전개하는 그런 운율 형성과 내용 강조의 표현법. 표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대충 이어진 느낌이 아니라 꼭 앞말의 끝과 뒷말의 시작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노래가 연쇄법의 대표적인 예시 노래라고 하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가던 길은 버려뒀다가 돌아온 곳이라서 학문수양의 길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다녔는가라고 말해서 과거에 다니던 곳이니까 얘는 학문수양이 아닌 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확인하시면 되겠고 굳이 동그라미 세모로 뭐 표시한다면 세모 정도가 되겠죠. 엄청 중요합니다. 자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의 의미는 보통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풍류의 공간. 두 번째는 일터. 농민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세 번째는 교훈의 대상. 자연은 어떻게 교훈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변함없음이라는 속성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드는 거지만 제가 이 고전시가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쳐요? 그럼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의지가 꺾이고 이 상황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이거 찍다가도 힘들어서 한숨 잤어요. 뭐 이런 거.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의지가 엄청 꺾인단 말이죠, 인간은. 근데 자연은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변하더라도 주기를 가지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변화한단 말이죠. 본받아야 한다. 본받을 수 있다. 여기도 나와요. 정사는 언제나 푸르르고 흐르는 물은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맨날 푸르자. 학문수양을 계속하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좀 해석이 필요해요. 어리석은 사람도 알면 하니까 얼마나 쉽겠는가. 근데 성인도 못다 한다. 학문이라는 건 시작은 쉽고요. 완성은 어려우니까 시작은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또 완성이 어려우니까 계속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학문이라는 건 빨리 시작해서 계속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학문 수양의 진심인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요 도산 12곡이네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정과정. 향가계 여요라고 하는 작품 갈래인데요. 이 여요가 고려가요의 줄임말이에요.
왜 한가하게 여요라고 할까요? 한가인지 고려가인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정서라는 사람은 고려 사람이라서 고려시대에 쓰인 노래는 맞고 또 고려가요적인 모습도 일부 보이는 건 확인이 되지만 한가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중간 갈래거나 아니면 둘 중에 뭔지 모르겠는 갈래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정과정은 정서의 호가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서의 정서, 뭐 정과정의 정과정, 자신의 이름 그 자체가 작품의 제목인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배에 갑니다. 유배 문학의 거의 시초라고 말하죠. 아까 봤던 그 만원사도 정서의 정과정이 있었기에 뭐 쓸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문학사적인 관점에서는 옳은 이야기죠. 정서는 그 왕과 고려시대 왕과 친척 관계였죠. 근데 믿었는데 모함으로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성화자를 설정한단 말이죠. 최초예요. 자신의 억울함과 그걸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성으로서 그리움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전달하는 발상 자체가 거의가 아니라 처음 나타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감정이입까지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난리가 나죠. 내가 님을 그리워해 우는 것이 산 접동새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하니까 접동새도 그렇게 님을 그리워해서 운 거예요. 심지어 접동새는 한의 상징까지 담당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했던 거죠. 아니시며 거짓인 것을 잔월요성은 알 것이다. 절대 이 지는 달과 새벽별은 임금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플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 말이 심지어 무슨 사람들의 헐뜯는 말이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걸. 할ը뿐요 슬프구나 아으 알 수 없겠죠. 마지막 키워드는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거가 임금을 대상으로 할 땐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원망의 근거 이거예요. 하마는 벌써란 뜻이죠. 예를 들어 제가 학원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수업에 일찍 와가지고 저한테 막 질문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쉬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럼 얘기할 수 있죠. 민서가 벌써 왔니?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아직 너가 오는 걸 바라지 않았어. 뭐 이런 뜻이 될 거란 말이죠. 하마는 벌써란 뜻으로 님은 나를 벌써 잊었는가? 아직 잊을 때가 아닌데 왜 잊었는가? 원망의 마음을 표현한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가 별로 없어요. 요거밖에. 요거 바탕으로 원망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이 작품을 공부한다면 원래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망의 직접 제시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개함이 불개함이 뭐 내용 똑같아요. 나에 대해 헐뜯는 말 거짓말이다. 억울하다. 얘는 그걸 엄청나게 이만큼의 내용을 꾸며서 잘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불개미가 등이 부러진 불개미가 앞발에 피부병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개미가 광릉 샘고개 이 샘고개는 여기 왜 붙어 있는 걸까요? 잔등의 등입니다. 등 넘어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로물어 죽혀들고 칙범의 호랑이죠. 북해를 건넌단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개미는 북해를 건널 수 있는가? 두 번째 이 불개미는 피부병 나고 뒷발에 종기가 날 만한 발 사이즈가 되는가? 세 번째 칙범의 허리를 가로물어 죽혀들고 갈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뭐 이런 거예요. 거의 이런 급의 말이 있으니까 다 이런 급의 말이에요. 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온 놈들이 온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세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예요. 긴 얘기인데 의도만 보면 별게 없는 작품인 거죠. 확인됐나요? 넘어갈게요. 애틋한 작품이죠. 꿈에 언제나 난 너를 보러 가. 근데 이게 꿈에 가는 거라 큰 적이 안 남네. 만약에 자취가 남았으면 너네 집 앞에 있는 돌길이 다 무뎌서 없어질 정도였을 텐데 내가 진짜 많이 가거든. 꿈이라서 뭐 자취가 없으니까 슬프다. 끝이에요. 금루사 수능 완성예술 그냥 지나가는 작품으로 나온 거긴 한데 진짜 연애 얘기. 이게 연애 얘기가 나와도 임금 얘기거나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뭐 관념적인 임일 때도 있고. 근데 얘는 진짜 연애 얘기고요. 남성 작가의 남성 화자예요. 보통은 여성 화자로 틀어서 얘기하는데 얘는 진짜 진심이거든요. 제주도에서 만난 기생을 그리워하면서 쓴 노래다라고 하는데 진짜 진심이래요. 그리고 이원적 세계관 자도사도 우리가 안 봤지만 거기도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천상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다. 뭐 이런 발상이 이 작품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죠. 사실 근데
그런 것까지 안 보더라도 그냥 언급만 얘는 해서 알아두면 되는 내용이지 진짜 연애 얘기로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그리워하는 작품이구나만 알면 이제 진지한 내용인 거죠. 이 자체가 끝인 거니까. 그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괜찮은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네. 대상을 신비화했다.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일 거고요. 일방적 애정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이 여자로서 남성임이나 임금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랑하는 그 여성을 그리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착각 시리즈들 이거 말고 뭐 지는잎 부는 바람에 해가지고 뭐 낙엽 소리 때문에 나가봤더니 아니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착각은 그리움 자체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런 거에 착각을 할 정도로 그리워? 이 정도로 내용이 대화가 될 테니까. 오동나무의 그림자 때문이었고요. 얘 좀 더 길지만 3의 줄기를 묶은 단이 하얗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착각을 했다. 착각 시리즈는 언제나 그리움을 굉장히 강조하게 된다. 라는 내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내용 쭉 한번 현대어풀이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저곡, 전가, 팔곡. 저곡이라는 지방에서 전가, 밭과 관련된 노래, 즉 농사와 관련된 노래 팔곡을 지을게 라고 작가가 제목을 설정해놓고 쓴 연시조죠. 이 사람은 나름의 어떤 사대부 선비이긴 한데 벼슬을 하지 않고 진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게 왜 진짜 농사를 강조하냐면 이런 비슷한 류의 작품들 중에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짓기보다는 사대부로서 그냥 어른으로 기능하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냥 농사 꼰대인 이런 작품들도 간혹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짠 거죠. 농촌의 즐거움, 농사의 이야기들 쭉 나오게 된다는 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면 고전 시가에서 자연, 풍류의 공간, 일터, 구체적인 삶의 터전 요건데 이 일터의 특징은요. 먼저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한 노력.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냥 곧 이렇게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그 이후 풍류 가능. 이 먼저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을 뿐이지 이것만 다 완료하고 나면은 긍정적인 자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즐길 수 있죠. 그럼 1번 풍류의 공간은 절대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거고요. 이 작품은 2번 자연, 일터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서의 자연이 나타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또 이 농사 짓는 이야기에 자주 나오는 시상전개 방식인 것 같은데 사계절 플러스 하루 중 시간의 흐름 다 나타나요. 그건 여기서 알 수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벽, 점심, 저녁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이고요. 원풍이라는 건 풍년을 원한다. 이 내용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걸 보고 나서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관련한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언제나 가을은 추석이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풍요로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 네, 여기는 바로 그냥 신석 이러고 끝나네요. 별거 없죠? 하나 더 한다면 농사 짓는 이야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널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아유 내 건 잠깐 버려두더라도 너네 집 먼저 해줄게 혹은 다 같이 차례대로 하자 라고 말하는 공동체적인 모습도 분명히 확인될 것이다. 이 작품을 보고 막 열심히 뭔가를 외우자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류의 작품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면 놀라지 말고 그냥 무덤덤하게 확인하자. 뭐 이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보면 되겠고 오우가 이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프닝이 있고요. 그 다음 5개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쭈르륵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고 그냥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죠. 끝. 그리고 대조를 활용해서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한다는 점 미리 알고 보시면 후루룩 읽힐걸요? 그리고 이 어떤 필수 어휘 좋다, 깨끗하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뭘 얘기할까요? 물, 바위 깨끗하고도 그칠 데 없다. 약간 불변, 변하지 않는 거 얘도 변하지 않는 거 그 다음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나무 콜라 너는 어디 의인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말을 건네는 방식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거 뭐야 여기 제대로 나와있지 않지만 대나무 그리고 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인간의 덕성을 넣어서 예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한마디로
이 자연물들을 좋아하는 것도 뭐 깔려 있겠으나 이 자연물로 대표된 그 덕성을 긍정한다 라고 보면 조금 더 맞는 말이 되겠죠. 언제나 자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도 언제나 이 해석은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해석이 돼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인간,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 문학이라는 게 인간 중심적인 거다 보니까 자연물이 아무리 메인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인간으로 그 속성을 끌어와서 내용을 전개하는 건 언제나 허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정읍사 고대가요 백제 노래죠. 하나 건져간다면 뭐 리을세라를 건져가지 않을까요? 리을세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그 정도고 뭐 해석을 한다면 머리곰, 이게 머리를 비추라는 게 아니라 멀리를 뜻하는 뭐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달은 기원의 대상으로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뭐 연구, 그리고 증대에 대한 해석이 뭐 여러 가지다 있는데 그것까지 외울 건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놔라. 거제에 계신가요? 아, 행상인이구나. 행상인은 짐을 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내 가는데 점글할세라 저물까봐 두렵다. 그래서 내에 대한 해석도 보통 세 가지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할 것도 아니니까. 그 내용 한번 후루룩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가시리. 의외인 작품이에요. 고려가요로서의 특징 그대로 가져가시되 얘는 뭐랄까 비유나 간접적인 표현이 아예 없어요. 되게 특이합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비유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지. 여기도 리을세라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는 원망의 내용을 100%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아, 근데 나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여기서 원망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1년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아,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미 원망에 찬 얘기였구나가 되는 거죠. 언제나 그리움을 바탕으로 할 때 원망이 있냐 없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이별 선택의 이유가 나온다. 화자는 미래지향적이에요. 현재 보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죠. 헐온님 보내옵노니 나는 헐온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서러워하는 임, 서럽게 하는 임. 보내옵노니 나는 다시는 듯 도셔오셔. 소망의 직접 제시가 나타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적 화자의 성격은 어떠한가? 소극적이지만 의지적이다. 이 두 가지 말은 언제나 같이 갈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소극적이지만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작품은 정철의 3인곡에 있는 시적 화자 정도가 될 수 있겠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소만처상, 유배지에서 아내가 죽은 것을 슬퍼함. 발상 정도만 보면 돼. 주제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하죠.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살아서 그대에게 슬픔 알게 했으면, 아이고, 내가 얼마나 슬픈지 너가 알아야 될 텐데. 왜 이 사람을 원망한다기보단 그냥 이 슬픔을 알게 하고 싶다. 혹은 나 이 정도로 슬프다. 이 정도의 내용 정도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원망이 들어있다고는 볼 수 없겠죠? 네. 이 정도의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은 한시가 될 겁니다. 봉선화가 이 봉선화 이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해하다가 마지막에는 갑자기 결론을 혼자 내요. 봉선화의 이름은 왜 지은 건데? 이거예요. 봉화의 꼬리와 신선의 옷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봉선이라고 하는구나. 대박. 이런 거. 그리고 여성 화자가 규방이라는 여성이 거처하는 공간에서 봉선화를 예찬하고 있다는 점. 비슷한 작품으로는 안민영의 매화사는 연시조가 있죠. 걔는 남성적인 작가가 남성적인 화자를 설정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매화의 가치, 덕성 이런 것들을 예찬하는 작품이라면 얘는 조금 더 의인화를 통해 좀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긴 하죠. 그리고 봉선화의 이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 생각하면 되겠고, 요거 보리화, 복숭아꽃과 배꽃이 나오는데 봄을 알려주는, 봄을 의미하는 그런 대표적인 꽃들 중에 두 개란 말이죠. 근데 얘는 부정적인 걸로 나온다. 손톱에 자취를 남기지만 얘는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요런 봉선화 얘기해요. 한마디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잡노래, 굉장히 해학적인 민요죠. 민요인데 민요적 율격은 보통 3음보를 많이 얘기하지만 얘는 4음보의 민요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 왜 이렇게 잠이 오냐, 왜 이렇게 잠이 오냐, 짜증나 죽겠네 이런 말이 끝이에요. 가사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녀자의 입장에서 잠이 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그걸 꽤나 해학적인 태도로, 해학적이라는 건 이거라고 했어요. 어차피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나름의 재치 있는 대처나 나름의 어떤 좀 유머러스한 발상,
그걸 통해 하루를 더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루하루 버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해학적인 것의 본질적인 모습일 것이다. 여기도 나타나 있는 모습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사제곡 마지막 작품이에요. 박인로의 절친한 친구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덕형이 사제라는 지방에 은거하고 이게 나란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박인로가 거기에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박인로가 이덕형의 입장에서 이덕형을 시적화자로 하여 작품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제곡이죠. 처음에는 뭐 나란 일을 이렇게 떠나왔다. 그러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자연에서 이야기하는 그 풍류 쭉 언급하게 되죠. 그러다가 약간의 바뀐 내용이라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모 공양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게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그 뒤에까지 간다면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건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거지 실제로 임금이 엄청나게 그리웠는지는 뭐 알 수는 없겠죠. 그냥 되게 일반적인 자연에서 자신의 즐거움과 뭐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뭐 언급을 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건 작가가 자신의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닌 친구의 입장에서 친구를 시적화자로 하여 내용을 전개했다는 점 정도만 알면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네요. 유유자적한다. 물론 여기엔 들어가 있는 것이 임금을 떠나오는 그런 과정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긴 하죠. 안분지족의 삶과 부모 공양을 다짐하고 임금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끝나고 있다. 끝이에요. 충효. 그냥 임금에 대한 충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까지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점. 이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끝입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전시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개괄을 같이 하는 느낌으로 보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본 내용인데 자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영상도 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렸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고3인 친구들은 어차피 뭐 크게 해당 사항은 없겠죠? 저는 저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갈 테니 여러분들은 멋지게 그런 날에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이상으로 한번 퍼포먼스 보여주시고 즐겁게 대학생활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맨날 이직거리 하면서 여기 있을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본 사람이 있다면 너무 고생하셨고요. 안녕입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저는 들어가 볼게요. 집에 갈 수 있다. 안녕.